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교수님과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대담 1차로 보내드렸고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129일 동안의 그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대해서 좀 대략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시작을 이종석 장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종석 장관님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람은 외부인은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하고 그리고 과거 김정일 위원장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 사람밖에 없다. 누군가는 김정은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오늘까지 상황을 봐도 이 분위기를 보면 김정은이 로드맨이나 이 후지모토 겐지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외부인을 만나려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김정은이 만난 사람으로서 로드맨이나 그 후지모토 겐지를 든 거는 이제 서방에서 그랬다는 것이고, 물론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뭐 경축 사절로 가서 김정은을 만난 사람은 있지만 무슨 정말 깊숙한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도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김정은이 가장 위험한 인물, 위험한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동네를 얘기하면 조폭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조폭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근데 그걸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가장 위험한 김정은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추정으로 그가 이럴 것이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면은 우리가 그가 누군지, 또 김정은은 지금 이미 지도자가 된 지 벌써 6년 차, 7년 차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년 차인데, 그러면 그가 이미 북한에서도 뭐 1, 2년 차 때는 자기 참모들 말을 듣겠지만 지금은 아마 이제는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한테 말 함부로 못 하는데 북한 같은 유일 체제에서 뭐 1인 절대 그런 정치 체제에서는 뭐 지금은 김정은이 이만큼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김정일 같은 경우를 봐도 김정일이 뭐 2002년에 고이즈미 만났었죠. 일본 총리 만났을 때도 그랬고, 2010년에 후진타오 주석 만나서 그랬고, 또 남북 정상회담 2차례도 그랬고, 사실은 다른 정상들의 말을 듣고 대외 정책을 크게 전환시킨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김정은한테 최소한 당신이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의무는 어디고 권리는 어디까지고 의무는 어디까지다, 이런 거조차도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는 얘기죠. 김정은에 대한 뭐 정보는 고사하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만나서 이제 김정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대화를 나누고 김정은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또한 우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가장 위험한 존재가 계속적으로 회담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다면, 자기 존재가 그렇게 무시된다면 그 위험한 존재는 더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화에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정말, 근데 김정은이 말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하여튼 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김정은을 만나야 되고, 저는 아마 뭐 푸틴 대통령이나 또는 뭐 이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만나서 설득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좋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라, 정 안 되면 나라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나름대로 좀 나름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뭐 대화나 협상이 매우 중요하고 그 이벤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상황이 절박하니까 이 절박한 상황을 뚫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안 해본 걸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교수님 뭐 이 말씀에는 별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우리 이 장관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뭐 다 동의하니까, 저도 사실상 조건 있는 대화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과거 보세요.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상태에서 큐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을 때도 한번 보세요. 뭐 공개적으로는 엄청나게 쌓였죠. 그리고 비공개적으로도 결국에 당시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즉 존 F 케네디의 동생이 주미 소련 대사를 만나갖고 최후 통첩까지 했죠. 그러면서도 결국에 국방성 CIA들이 배후에서 작업하면서 결국에 소련을 달래죠. 어떻게 달래느냐. 자, 당신들이 큐바에 미사일 배치하지 않고 철회한다면은 우리가 터키가 갖고 있는 주피터
미사일 우리가 뺄게. 심지어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미사일도 뺄게. 사실상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 세 번째 비밀하게 제공한 인센티브가 결국 미사일 위기를 타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도 북한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한국과 미국이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미국도 사실상 뉴욕 채널이 거의 지금 동면 상태고 우리는 거의 대화 채널이 없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건데 근데 북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은 북한도 정말 상황이 어려워진다. 이걸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근데 푸틴이나 또 시진핑이나 가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런 정상회담이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누군가 가서 만나서 설득하고 국제적인 상황도 얘기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꼭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건 뭐 내가 만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아마 또 이걸 만나서 한번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차례. 근데 안 만든 거죠.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거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뭐 중국이 너희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조건들을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그 문정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냥 놔두면 북한이 이 제재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고도화된 상태의 무기체계, 핵무기 관련된 ICBM 관련된 체계를 가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걸 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입니다. 화는 나지만 그거를 갖다가 세계 각국, 특히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역할을 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반도 운명을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한번 강력하게 그런 나름대로의 그 결단을 하셔도 나는 된다. 어차피 대화라는 것 자체가 뭐 그래서 성과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성과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거기다가 성과가 없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어려우니까 해보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가령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상당한 심도 깊은 전략적 대화가 있어야 되고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심도 깊은 전략적 대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령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 그럼 평양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센티브가 아니고 북한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거기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발적 행위를 중단을 해주고 그래서 소위 체면을 살리자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경과 모스크바도 워싱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자 이거 가서 지금 북핵 타결하고 가는데 이것을 북한 편 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최대의 비극은 평소에 북한에 관심 갖고 관계 개선할 생각들이 하지 않고 위기가 터지면 그때 주목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이런 행위들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해요. 육자회담 틀 안에서 5개 국가가 제대로 된 포괄적인 지도를 그려서 북한하고 해야지 이렇게 간헐적으로 독자 행동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하나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제가 지난 6월에 미국 갔을 때 이제 에드워드 모니즈라고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장관을 만났었어요. 그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이란 핵 협상할 때 존 케리 국무장관 더불어서 그 에드워드 모니즈 에너지 장관이 미국 공동 대표였어요.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저보고 그 협상할 때 미 국무장관과 에너지 장관이 19일 동안 풀타임으로 제네바 가서 협상을 했대요. 그리고 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디파트먼트하고 국무부에서 자그마치 200명 정도 되는 소위 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그 검증에 관한 의정서부터 모든 것을 준비를 했대요. 그 자료가 10만 페이지가 넘었대요. 저는 제가 얼마 전 CNN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노력에 5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는 노력만 했더라도 북한 핵 문제 해결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주의를 소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은 뭡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핵미사일 문제 1년 12달 365일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협상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하여간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어떤 파라다임 전환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문정인 선생님 말씀에 뭐 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정상회담 같은 것을 추진한다면 정말 그때는 북한이 그 과정이 돼서 서로 합의가 되면 그때부터 정상회담 때까지 물론 그 이후까지 계속 가야 되겠지만 최소한 당연히 도발이 없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북한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고 다만 자꾸 이제 북한 쪽 얘기, 북한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북한이 해야 할 일 많고 북한이 얼만큼 좀 지금 야만적인 도발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저희 오마이뉴스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로 지금 계속 같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질문이 이분이 이게 러시아 말로 써놓으셔가지고 이름을 읽을 수가 없는데 저로서는 읽을 수가 없는데 북한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지금 이제 특사 전술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이제 딸려 있는 질문이 두 분이 이종석 장관님이나 문정인 교수님이 자청해서라도 이제 특사를 좀 가시면 안 되냐? 이게 상황이 갑갑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좀 답을 해주십시오. 특사 전술이나. 그래도 예, 그 권위 있는 그 공식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권위 있는 선생님이 하셔야죠. 특보께서.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뭐 특사도 생각하셨을 텐데 그 일종의 성서대에서 일종의 조건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특사도? 뭐 조건 없이 하면 좋은데 지금 북한의 셈법은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대화되면은 그 틀 안에서 남북 대화를 하고 특사도 받겠다는 그런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제가 볼 때는 그건 상당히 잘못된 셈법인데 사실 우리 대통령 입장에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북핵 문제는 미국 간에 사실상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관련된 대화는 해나가면서 동시에 남북 대화도 해나간다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사실상 처음에 세웠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셨고. 그런데 북한이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뭐냐. 한미 정상회담 가서 한국은 완전 미국 쪽에 붙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하는 게 그럼 미국에 허가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상을 갖고면서 거부를 하는데 저는 그건 평양이 정말 계산을 잘못하는 거고 우리를 잘못 읽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교수님 특사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가시죠. 하여간 그건 가봐야 알고요. 특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특사가 가면 성사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특사는 너무 미디어의 주목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밀한 특사 파견해서 특사라는 표현은 그렇게 꼭 쓸 필요도 없이 하여간 대통령을 대신해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가서 결국에 북측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우선 이게 언론에 띄고 그러면은 그건 거의 99%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대통령은 북한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문 교수님 이제 국회 강연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게 제가 기사로 본 거라 워딩이 아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 이게 어려우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카드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이런 말씀하신 이게 지난 6월에 미국 가셔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던 건데 이후에 대안으로 지금 또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는 어떤 전제하에서냐면요. 네. 북한이 비핵화, 네.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지적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동결하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징표를 보이면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북한이 동결만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면 인센티브 하나가 결국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지금 상황에서 북이 그걸 받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그 대화의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무슨 북한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옵션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 옵션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걸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육자 틀 안에서 본다면은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미국하고 일본이고 찬성하는 건 중국하고 러시아고 한국은 원래는 그 가능성을 비췄다가 지금은 미국, 일본하고 같이 가면서 현실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북측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뭐 시청자분들 위해서 뭐 다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좀 구별이 필요한 점이 있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좀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책이 기정사실화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정책은 현실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못 만들겠고 안 되니까 바꾸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린 북한 인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쩌면 그거는 뭐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또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에 핵이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부인하는 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점들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말과 또 실제 우리가 북한이 핵 가졌냐 안 가졌냐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 점은 좀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 점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영어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북한은 자기들 뉴클리어 웨펀스 스테이트 핵무기 국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 국가 뉴클리어 웨펀스 스테이트는 5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안보리 상임이사 5개 국가밖에 없어요. 다른 국가들은 countries with nuclear weapons,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상당히 의미론적 차이가 있어요. 그럼 북한의 경우도 country with nuclear weapons, 핵무기를 가진 국가이고 그건 현실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북한은 그것마저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물질 갖고 있어. 핵탄두 갖고 있어. 그걸 운반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갖고 있어.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했고 과거 5차례 핵실험은 성공을 했고 그걸 요즘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표준화 규격화해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국가, 그러니까 country with nuclear weapons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지만 그 상태, 그냥 핵무기 보유 국가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주장하는 그 핵무기 보유 국가의 스테터스, 그 위상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근데 어제 이제 강연에서 교수님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목소리를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건데 혹시 뭐 이렇게 표현하기 그랬으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이 있어요? 장관님께서 아까 설명을 다 아까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재인 선생님 말씀은 이제 앞에 존재론적 의미에서 있는 건 있는 거다라는 네.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걸 정책적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그걸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정책을 그렇게 가는 거죠. 이 두 개를 구별하고 어떨 때는 또 이제 그 한꺼번에 사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제 나름대로 판별해야겠죠. 왜 그걸 이제 제가 얘기했느냐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핵 관련 협상을 한다, 대화를 한다고 했었을 때 기본 전제의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은 핵 보유국 아니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비핵화라고 하는 게 입구에 서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해야 대화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네. 근데 반면에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핵무기 생산하지 않고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하는 것을 즉 동결을 입구에 놓고 출발점. 그 다음에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럼 어느 게 더 현실적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가 훨씬 현실적이다. 그런 의미의 그 강연을 어저께 했던 건데 뭐 앞뒤 딱 거두절미하고 문정인 특보 북한 핵보유 인정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공평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에서 이제 바로 연결을 좀 해보면요. 이런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이미 옛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북한, 김정일 시대의 북한에 대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다. 지금 북한은 핵 포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대화 협상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옛날하고 달라졌다. 뭐 상황도 달라졌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라 이런 네. 얘기들인데 지금 얘기는요. 정세가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세상의 이치가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우리가 고려할 수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걸 섞을 수도 있지만 나누면은 압박을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해결하든지 안 되면 결국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이 있은 다음에 지금 뭐 한 거의 8년 동안 오로지 정말 닥치고 제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정부에서도 뭐 정책을 하면은 뭐 1사분기, 2사분기, 분기마다 피드백을 합니다. 점검을 하죠. 근데 점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표 대비 성공했냐 실패했냐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매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 때문에 이걸 해왔는데 그럼 이렇게 가지고 안 됐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방법, 남은 방법을 사용할 만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해 보자는 얘기고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대화 협상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다 실패했다 그러지만 물론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9.10 농성명도 그렇고 1.4 합의도 그렇고 많은 경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도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압박보다는. 그렇다면은 지난 8년간 안 해본 거 해보자. 그 얘기는 뭐 세상 변한 거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이 지금 같지 않다. 지금 사실상 다 완성된 단계인데 그러면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응하는 전략이 어느 거든지 간에 기본적인 방향, 이 대책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북한이 지금 경제가 좋아져서 그게 우리가 그걸 생각을 저는 정말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2005년 저 가을에 미국의 이 국무부의 고위 인사가 절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정말 당신이 북한 전문가인데 북한이 정말 경제적으로 개방하고 개혁할 것 같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이가 그걸 갈 수밖에 없고 간다. 지금도 조금씩 가는데 아마 언제 기회가 되면 크게 갈 거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가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 때고 라이스 장관이 이제 국무장관 할 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동구 모델도 있고 북한이 개방하고 개혁한다면 경제적으로 우리는 그 모델 따라가지고 북한하고 협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북한이 개혁 개방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우리한테는 북한이 기존의 군사주의 노선에서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먹고 살면서 새로운 경제주의로 이행될 수 있는 거고 또한 우리와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걸 해야 되는데 북한은 경제 개방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개혁도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호전되고 있는 이유가 북한 경제가 2010년 이후에 개혁 개방을 했고 특히 2013년 이후에는 김정은이가 그 개방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경제가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지금 북한 경제를 제재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옛날에 개발 독재 국가들이 했던 식의 고속 성장 한 15% 내외 연 성장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찍어 누르니까 한국은행 통계는 뭐 3%, 4%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지금은 북한이 개혁 개방하고 있는 이 상황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오로지 안보 문제로 안보를 풀라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 경제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이제 대외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누구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9년 전, 10년 전의 경험만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그때 경험이 있어도 새로운 변화를 다 생각해서 하죠. 그런 점에서는 모든 걸 고려했을 때도 여전히 답은 현재 협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하고 있는 개혁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서 그들이 전쟁 없는 세상 그런 구조를 한반도를 만드는데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아직 쓰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4년 전에 그 마들레인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한국을 왔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제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1992년 11월에 그 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가 아니고 알 고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은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게 마들레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북한이 완전한 정상 국가가 됐거나 아니면 북한의 지금 정치 체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2000년 10월 25일 날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핵 문제가 없었다. 이거. 그리고 미사일, 탄도미사일, 그것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이 구매하겠다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팔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 가격 갖고 논의를 하고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 알고가 됐으면 탄도미사일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그럼 북한은 이제 완전히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을 거고 그럼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돼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우리랑 다툴 일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점에서 우리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고 이제 그 같은 선상에 있고 다른 하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냐? 환경은 바뀌었죠. 그러나 목표는 같아요. 목표는 비핵화예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달라졌어요. 자, 과거 10년 전 그때는 핵미사일이 완전하게 없었다가 지금은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위협이 강도가 높아졌다. 그럼 환경이 나빠진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탄도미사일을 없애는 이 목표는 같다고요. 그러면 전략은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알맞는 전략을 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하느냐. 전략이 많죠. 제재와 압박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 억지력의 강화도 있고 군사 행동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은 우리가 핵무장해서 핵무기 갖고 전술 재배 체제는 주장도 가능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분들은 또 북한의 체제 변화를 가져오자는 얘기도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화 협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뿐 아니고 뭐 한국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생각이에요. 뭐냐 제재 압박이 끝은 소위 군사적 행동이라는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지금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게 안타깝죠. 제가 아까 이제 이런 주장을 이 옛날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분들의 지금 현실에 대한 이제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무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주장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 교수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고 다만 여기서 하나만 좀 짚으면 저 이종석 장관님이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극우적 발상으로 몰고 무조건 금기시할 일은 아니다.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면 한계가 공유되면서 제3의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3의 대안으로 뭐 이렇게 염두에 둔 게 있으신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뭐 핵무장에 대해서는 문재기 선생님이 이제 잘 말씀을 어제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핵무장은 뭐 사실은 그래요. 아니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도 뭐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핵무장은 미국에게는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거지 북한 핵무장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받고 있는 제재 중에 한 가지, 금융 제재 하나만 받아도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인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전술 핵무기 배치라는 거는 뭐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아무튼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국민들이 정말 저는 전술 핵무기가 정말 남북한의 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전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니 뭐 그런 게 가능하다면은 그래 뭐 균형을 맞추면은 그거 갖고 서로 인식에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대등해지면 남북 협력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물론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제 껍데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이 그걸 동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이 북한 핵 문제 전혀 해결 안 되면서 북한 핵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고 혹 붙이는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뭐가 또 그런 거고. 근데 그거는 예. 제가 이제 그 시사인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데 제가 그 긴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우리가 원해도 미국이 허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것은 확장 억제에 의해서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 그러면 해구산이 허술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몽준 전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찢어진 우산이 된다는 얘기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본이나 호주 포함해서 다른 국가에 동맹 국가에 주는 함의가 너무 커요.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그 핵 전문가들 주장은 그거예요. 전술핵을 이렇게 갖다 놓는다. 그럴 경우는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보다 오히려 핵 충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가령 괌에 전폭기가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한다. 그러면 비행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딱 가면 군산에 갖다 놓으면 20분이면 칠 수 있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 인식을 느끼기 때문에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에 가까운데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미국의 핵 억지가 해구산 공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전술핵 갖다 놔봐야 핵 억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북한이 그것을 위협으로 보질 않아요. 네 번째, 여기 가령 우리가 1991년에 미국이 전술핵 철수할 때 한국의 핵탄두가 한 950 하나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950개 정도 있었는데 그걸 하는데 핵 전문 관리 인력만 2,000명. 그거 방호해서 지키는 경비 인력만 한 2,000명, 4,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용하지도 않은 전술핵 때문에 거의 4, 5천 명 인력이 잡혀 있고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당시 미 1군단 사령관인 쿠스만 장관이 이걸 철수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었군요. 그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많은 예산과 인력을 거기 쓰지도 않을 장비에 넣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는 엄청난 인명살상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덕적 그 책무의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미국이 그 예산 줄 이유 하나도 없어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한국 보고 내라. 그럼 한국은 또 거저겠어요. 그러면 전술핵을 공유하자. 그것도 꿈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뭐 나토군에서 이제 공유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전술핵을 관리하는 거는 미국 장교들이고 최종으로 발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코드가 필요한데 그 코드는 미합중국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공유는 아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1991년에 그 철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쿠슈만 장군이 쓴 그 회고록을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당시 반미 정세가 상당히 컸었고 데모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반미 세력이 이 핵무기를 탈취할까 봐서 그때는 뭐 핵배낭 무슨 핵쥐레 이런 것들 포함해서 소위 자유투하 그 B-61이라고 해서 중력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와서 탈취했을 때 또는 북한이 특수전병력 침투시켜서 탈취했을 때 이 우려들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변수를 볼 때 그 미국이 전술핵을 이쪽에다가 배치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만약 한다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술핵 논의를 금기시하지 말자. 그러면 제3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이유 뭐냐면 저는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한 두 가지 지금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한 핵우산, 핵 억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가 대단히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진폭이 큰 그 발언 때문에 이거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핵우산에 대해서 핵우산을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갖는 관념이 대단히 수동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실은 이런 정도 되면 핵을 개발해야 되고 핵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분단 국가에서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니까 아니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계 5위, 6위가는 원자력 국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대의를 위해 가지고 지금 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대가가 핵우산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핵우산은 핵을 가진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인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에 이제 그걸 갖다가 포기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걸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뭐 핵 억지력 주세요, 뭐 주세요. 나는 우리 정부도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또 우리가 안심할 만큼의 핵우산이나 핵 억지력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득을 못 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은 핵무장 해라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다 더 신뢰 있게 핵우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가지면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갖는들 우리가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권리다.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미 군사 협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 연합훈련, 소위 재래식 연합 전력을 뭐 증강시키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서 제일 핵심 부분은 확장 억지 전략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 확보예요. 지금 긴밀한 협의가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왜 밑도 끝도 없이 핵무장론이 나오고 왜 전술핵 배출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한미 간에 그런 협의가 없고 협력 체계가 없다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죠. 아니 확장 억지에 대해서 한미 협의하는 것, 그걸 SCM 안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낼 수 있지만 독자적인 지금 소위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충분히 해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그 확장 억지에서 핵우산 공여라고 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협력이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강조하면서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론을 재배치론을 얘기하는지 그건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이거 때마다 만약에 북한이 뭐 핵 저거 그 미사일 발사하거나 아니면 뭐 핵실험하면 그냥 막 새로운 뭐를 만들어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걱정 마세요. 이거 다 해가지고 우리는 준비 다 하고 있어요. 한미가 이렇게 돼야지 국민이 신뢰하는데 정부가 마치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미국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시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정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핵 관련해서 뭐 미국에 막 뭐 사정하고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얘기는 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나왔지만 확장 억지 분명히 하자라고 한 거는 그 북한 미국의 핵우산 분명히 오고 계속 협력해 나가자. 그건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언론에서 한국 미디어에서 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은 원래 언론이 흥정은 붙이는 게 이게 흥정을 붙이는 게 아니라 싸움을 더 붙이는 게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활발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 주에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언론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대화파 그리고 자주파 또는 동맹파 이런 구도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초기에 정부 초기에 인사 때 이런 구도를 많이 대입을 했는데 이게 당연히 노무현 정부 때의 자주파 동맹파 논쟁 이런 부분을 연상을 시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당시에 이제 직간접적인 연결이 관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 자주파 동맹파 논쟁 얘기 뭐 이런 부분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지금에 주는 함의 왜냐하면 이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분명히 또 이런
구도를 가지고 언론에서 특히 조중동 이런 데서 활용할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건 이제 오해들이 많은데요. 네. 참여정부 때도 제가 관여하면서 특히 우리 이종석 차장께서 처음에는 자주파로 됐다가 나중엔 동맹파로 되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정부도 출범할 때 뭐 저 친구는 대화파다, 저 친구는 동맹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거는요. 국가안보실에 들어가서 정책을 짜다 보면 네. 다 국익파가 돼요. 네. 다 현실주의가 돼요. 거의 이상주의 존재 못해요. 위기 국면이 바로 닥치는데 국민의 안위가 지금 풍전등화처럼 흔들거리는데 결국에 실리파 국익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네이밍, 이름을 붙일 때는 아 누구는 대화파, 누구는 동맹파, 누구는 자주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다 보면 그 구분 없어져요. 다 실리파가 되고 다 국익파가 돼요. 그래서 그건 언론이 만드는 일종의 가상적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지 실제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석 장관께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주파로 완전 이름 찍혀갖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협력해야 된다니까 이젠 자주파에서 변절 때려갖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파 됐다고 엄청나게 또 비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 이종석 장관께서 스스로 얘기죠. 하나는 국익파고 실리파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말씀 옳고요. 근데 그 이 정부 초기에 그 제가 참 불편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참여정부 때 자주파 동맹파 막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뭐 일이 망쳐지고 실기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네. 식의 교훈적인 걸로 그랬던 것이 이제 대개를 이른바 보수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걸 막는 쪽에서 활용됐고 청와대 안에서도 인사 부분에서 그런 게 작용됐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저는 그 당시 뭐 북경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국내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만요. 근데 그 당시 이런 건 있었죠. 분명한 거는 우리가 NSC 대통령 모시고 구성을 했는데 한국의 뭐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감축 문제, 중화미군 감축 문제도 그렇고 용산기지 문제도 그렇고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가 한미동맹은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한 거는 협상에 있는 한미동맹, 한미관계. 즉 동맹은 중요하고 미국의 얘기를 많이 듣지만 우리 얘기도 할 수 있는 관계인데 굉장히 의존적이었어요. 사실은 너무 그러다 보니까 2003년 초기에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서로 약간 이제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런 게 2003년에 있었죠. 그렇지만 그 결과 그러한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나서 2004년부터는 이 하나 맞아서 NSC 체제가 돼서 사실은 뭐 9.10 성명도 그렇고 많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유엔 사무총장한 반기문 총장께서 저랑 2004년 초부터 장관 때 3년을 같이 일을 하셨어요. NSC 저하고 2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장관 NSC 상임위원장 할 때 그분 외교장관이셨는데 그분한테 여쭤보면은 그때 그렇게 뭐 갈등 별로 없었는데 이러실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엔 있었죠.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상이 있는 한미 관계라는 보다 좀 뭔가 완전히 대등하게 못 가도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엔 삐거덕거렸어요. 그 결과 조율이 됐는데 언론은 조율이 돼서 어떻게 됐느냐는 쓰지 않습니다. 2003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만약에 그런 감내를 안 하면 즉 뭔가 조금 불협화음이 나더라도 미국하고 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면 나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창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주파 동맹파 구분보다도 소위 부처별 이익에 따른 관료 정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자주파 동맹파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건 아닌 게 대통령 모시는 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지향하는 건 국익의 극대화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거기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한 시작한 지 2시간 가까이 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슈레더 전 독일 수상이 이번 주 초에 이제 한국 왔다 갔는데 여러 가지 저 행사를 하고 이랬는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상대적 독립성 획득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제
어느 기자가 강대국 간 세력 경쟁이 펼쳐지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취할 바람직한 외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 건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미리 주신 저희 시청자들이 미리 주신 질문도 그렇고 중간에 하면서 또 질문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요약하면 지금처럼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동북아시아에 대립하고 미국과 북한이 이제 강대강으로 붙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거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 결론 삼아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부터 좀. 예, 뭐 저는 슈레드 총리가 제가 꼭 생각하고 있는 얘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물론 그러려면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간다는 전략적 방향이 명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아무리 힘들어 트럼프가 아무리 화난 얼굴이나 이런 걸로 우리 앞에 다가와도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얻어받더라도 딱 버텨야만 그리고 우리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율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개비 돌아갈 때 끝에 달려서 빙빙 편승되면 뭐 1년, 2년 지나고도 아마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슈레드 총리 말은 굉장히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한반도가 지금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그냥 일방적으로 동의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사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 얘기도 좀 들어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가 무슨 얘기를 갖고 있는지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시비를 가려서 당신 말이 옳아요 이게 아니고 뭐 문정인 선생님은 오래 미국에 계셔서 제 말이 이제 뭐 틀렸다 말았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약간 비꼬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 다른 굉장히 덕담식으로 그런 건 이런 거라고 한다. 뭐 그러니까 뭐 우리를 비판했다기보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 사건 다 잘하길 바란다 뜻 아니겠냐. 우리 입장에서는 덕담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것까지도 포함된 덕담이지만 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즉 의사표시로서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식 문화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솔직하게 우리 얘기를 미국한테 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부딪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대신에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동맹이지만 이익이 다 같지는 않을 거다. 뭐 이익이 다 같으면 공조란 말이 필요 없죠. 일치죠. 공조라는 거는 서로 다른 부분들을 맞춰가는 게 공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대신 맞춰가자고 얘기를 하는 그 정도의 용기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 우리 정부는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저 같은 전문가가 봐도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상대적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결국 남북 관계 개선해야 됩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죠. 북한이 핵 미사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 녹록지 않은데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남북 관계 개선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우리의 상대적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내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처럼 양국화가 된 상황. 자, 미국에 조금, 우리 대통령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자, 북한이 핵 가졌다. 근데 우리는 핵은 없다. 그럼 핵 위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연히 우리 이 장관께서 말씀하신 우리도 핵무기도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해 봐야 되고 전술핵 재배치도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 결국 확장 억지력에 의해서 미국의 핵 고산에 의존을 해야 되면 결국 미국하고 잘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반면에 또 대통령이 제일 지금 관심 쓰는 게 한반도의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북한의 선제 도발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적 행동을 가면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동맹 열심히 하고 한미관계 분명히 해야 미국의 그러한 움직임을 이길 수 있고 그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미동맹을 긴밀하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해해 줘야 되는데
한미동맹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저 대통령 지지 세력들도 우리 또 진보 쪽에 있어서는 대통령 미국에 너무 붙었다. 응? 초심 오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목소리 내면 또 보수 쪽에서는 내 반민 줄 알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정말 국내 정치가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그거는 그 이종석 장관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당당한 외교해야 돼요. 지금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내건 선거 공약이 당당한 외교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좀 당당한 외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령 한 예를 들게요. 이게 뭐 제 자랑 같은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한국 정부는 지금 대북 유화 정책 펴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상당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CNN 아만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아만포가 저한테 그걸 질문했어요.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하고 100% 협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지자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국내 정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미국하고 지금 같이 가는데 그걸 보고 유화 정책을 쓴다? 그건 상당히 불공정하고 우리는 상당히 불문스럽다. 그리고 위협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틀 후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는 유화 정책 펴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 예인데 뭐 저야 뭐 사실상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할 거는 대놓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과거처럼 미국 눈치 보고 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나 대놓고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게 얼마든지 당장하고 명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특보님은 약간 교수님은 특보로서 약간 자유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는 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미국에다 일종의 항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 사람들은 그 외교부라든가 이런 데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건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다 할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하는. 네. 근데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그 힘 센 사람하고 힘 약한 아주 약한 이 힘의 비대칭이 있는 관계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남이 몰래 협상하거나 얘기하는 거는 항상 힘센 사람한테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힘센 사람이 옛날에 뭐 과거 절대주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처럼 세계가 민주화된 시기에서의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절대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명료하게. 그러니까 문재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의 어떤 사람이 맞짱을 떠줘야 돼요. 무슨 소리야 말이야. 아니 우리가 얼마큼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제재가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 통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하고 대화도 못하고 앉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지. 그래 대통령이 공간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 되는 거죠. 미디어 환경에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대한민국 미디어가 다 들고 나서 한미 관계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 주눅이 들잖아요. 미국의 압박에 대한 주눅보다도 한국 미디어에 대한 주눅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국내 환경도 많이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그 한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국내 미디어가 또 이제 막 뭐 비판을 막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저 자신이 뭐 이제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아주 대북 포용 정책을 과거에는 우리가 해왔고 그걸 하면서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학자로서 그때 같이 함께 나름대로 일어나는데 참여했었던 포용 정책에 대해서 참 그래요. 만약에 책사로서 대통령이 지지만 생각한다면 너 뭐 하려면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포용 정책이라는 거는 정말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하거나 뭐 한미 관계 좋게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 대통령이 지지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상기하면 돼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면은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엉망이었지만 그분 지지율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60% 이하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미국하고 각이 안 떠요.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면 됩니다. 언론에 의해서. 또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항상 분명한 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거냐, 그게 안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하면은 결국 지지율에 문제가 있지만 하겠다 해서 한 것이 햇볕 정책 아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따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쓴다라는 거는 다른 데서 얻은 지지율을 까먹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고 지지율을 유지한다면은 난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냥 한미 관계 모두 돼도 미국 따라가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포용 정책류의 정책을 써가지고는 국민 지지를 궁극적으로는 좀 더 받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지지율에는 승부를 못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이제 굉장히 같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미국에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뭐 마지막에 공이 두 분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진짜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 취재하면서 앞이 잘 안 보이고 좀 그럴 때 꼭 두 분께 이제 전화드려서 말씀을 듣곤 합니다. 저는 오늘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늘 자리가 꼭 유익한 자리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